반갑습니다. 돈쌤입니다. 한동안 코스피가 굉장히 강해서 주요 증시 중에 상승률이 1위였었다가 휴가철을 지나면서 점점 부진해지더니 4월달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엄포로 글로벌 증시가 한번 쭉 빠졌다가 반등한 이후 그 바닥부터 보면은 6, 7월 정도까지는 이제 코스피가 주요 국가 중에서 상승 1위였다가 지금은 한 22위 밖으로 좀 밀려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진이 왜 일어났는지는 다들 아실 겁니다. 정부의 세법 개정안이 나왔는데 이게 상법 개정을 통해서 코스피 5천을 가겠다는 이제 정부의 의지가 있었고 거기에 호응을 했고 기대가 컸기 때문에 코스피가 강한 상승을 좀 보이긴 했었는데, 근데 상법만 있는 건 아니죠. 세법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법 개정안이 정부안이긴 하지만 일단 나왔을 때 이거는 코스피 5천이 아니라 2천을 보내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과세의 기준을 강화하고 과세율을 높이고 법인세 높이고 분리과세는 진행을 하지만 의미 없는, 그래서 분리과세가 선정되는 것도 전체 2천 몇백 개 기업 중에서 130개 정도고 그나마도 문재인 정부 이전에 비하면 1% 정도 빠진 거기 때문에 분리라는 게 의미가 없는 상황으로 나왔고, 그리고 이제 투자자들이 가장 관심을 많이 두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대주주 요건일 텐데 10억을 지금 10억으로 한이 많이 가지고 아직도 계속 싸우고 있는데요. 근데 이게 민주당에서 어느 정도 합의가 된 것 같아요. 그 정책위원장도 바뀌었고, 원래 진성준 정책위원장이 굉장히 강하게 10억을 부르짖었다가 어쨌든 임기가 끝나서 바뀐 이후로는 민주당은 이제 빠르게 50억을 유지하는 걸로 50억이 합당하다라고 해서 의견을 모아서 정부에 보내기도 하고 해서 시장은 이제 그래도 50억은 유지가 되겠구나. 사실 내심 100억도 기대를 했는데 그것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최악의 경우 이제 10억으로 가는 거는 이제 많이 줄었겠구나라고 했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정부가 너무 버팁니다. 너무 버티고, 특히 이제 그나마 민주당에서 투자자들의 마음을 가장 좀 읽고 있다는 이소영 의원이 상임위를 기재부로 옮긴 이후에 어제 대정부 질의가 있었죠. 그때 나온 구현철 경제부총리의 발언들이 오늘 개미들에게 굉장히 큰 실망을 줬고, 오늘 거의 가루가 되도록 까였죠. 그럴만 했습니다. 그럴만 했고, 그래서 7월 이후로 코스피가 이제 상승률이 좀 꺾였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박수권을 보이고 있었지 않습니까? 1200을 넘어가면 외국인들이 좀 매도를 했다가 3150 이하로 좀 내려가면 그래도 좀 다시 저가 매수 들어오는, 그래서 좁은 박수권을 형성하고 있다가 이런 무의미한 논쟁들이 점점 좀 길어지고 결론이 나지 않음으로 해서 정부의 증시 부양 의지가 의심받으니까 외국인들이 매도에 나섰고요. 특히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이제 3일 연속 매도를 했죠. 그러니까 이틀 연속인가? 7월 이후로 연속 이틀 이렇게 외국인들이 매도한 적은 없거든요. 그리고 지수가 1% 정도 빠졌으면 다음날 절반 혹은 그 이상의 반등이 나왔었는데 그렇게 크게 빠지고도 반등을 못하고 오늘도 반등을 못했죠. 약폭을 조금 줄인 것이 반등 못했습니다. 그렇게 3일 연속 빠지고 최근에 한 일주일 정도는 계속 이제 지수가 흘러내린 상황이 됐고, 그걸 또 외국인이 주도를 하다가 어제 국민들을 실망시키면서 이제 개인들이 오늘 그 장 초반에 거의 투매에 가까운 걸 했다가 오후장에 그나마 좀 낙폭을 좀 줄이긴 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느냐 다 아시다시피 이소영 의원이 고윤철 장관에게 우리나라 주가가 지금 3,200 정도인데 PBR이 어느 정도 되는 줄 아시냐, 질문의 의도는 그거였죠. 우리나라는 아직은 신흥국 시장으로 분류되니까 신흥국 시장 평균 PBR이 1.8인데 우리가 1.0 수준이지 않습니까? 1.0보다 조금 낮아져 있는 상태다 보니 굉장한 저평가가 돼 있다. 그래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걸 하기 위해서 PBR이 얼마 되느냐라고 질문을 했더니 대답을 못해요. 대답을 못했고, 대답 못한 것보다 더 어떻게 흘러갔냐면 옆에 참모가 이렇게 찔러주죠. 기속말을 해줍니다. 기속말을 해줬는데 그 참모조차도 제정신이 아니었는지 PBR 10이라고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한 10 정도 되지 않습니까? 라고 했다가 평생 이제 조롱거리가 될 만한 이제 짤을 만드셨는데, 그냥 너무 간단해요. PBR 10이라고 했다. PBR 10이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미국 PBR이 어느 정도 돼요? 지금 미국이 어쨌든 가장 선진시장이니까 PBR이든 PER이든 가장 높은 밸류를 받고 있는 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런 미국 시장도 최근에 지금 미국이 사상 최고치잖아요. 그런데도 4.7, 5.4 이 정도고, 또 한 몇 년 정도로 시기화로 확장하면 PBR이 3.12 이 정도 나옵니다. 이 정도 나오고, 대만 같은 경우도 TSMC가 하드 캐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2.4가 나오는 거거든요. 일본
1.6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또 우리랑 비슷한 피어에 있는 신흥국들 보면 1.8 정도 나온다. 그런데 우리가 1.0이다. 이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10이라니. 그냥 단순 계산하면 지금 PBR이 10이면 32,000이에요. 32,000 돼야 되는 건데 모르겠습니다. 언젠가는 32,000 될 수도 있겠지만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코스피 32,000을 볼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32,000을 만들겠다는 의지였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게 아니라 허무맹랑한 얘기를 하셨고, 그리고 이제 디스카운트 요인으로서 북한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거는 주식을 한 번도 안 한 우리 아버지한테 물어봐도 북한 때문이라고 할 정도로 옛날 얘기예요. 그리고 옛날에도 그게 맞지 않아요. 맞지 않습니다. 남북 관계를 지수로 표현하기가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뭐 그렇지만 대화가 지속된다거나 아니면 뭐 정상회담을 한다든지 아니면 개성공단 같이 남북 경협이 일어난다든지 이럴 때는 좀 좋게 보고, 뭐 그게 폐쇄가 되고 대화가 단절이 되고 뭐 이렇게 되면 좀 나쁘게 볼 때 그걸 코스피에 얹어보면 상관관계가 없어요.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프리미엄을 줄 만한 사항은 아니지만 디스카운트 요인도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일단 뭐 코스피는 중복 상장이 제일 크고 모두가 알고 있는 거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쓰레기 상장이 너무 많아서 주식 공급이 너무 많아서 수요가 좀 늘어날 때 공급이 폭발적으로 늘기 때문에 또 하락기 때 급하게 하락을 한다는 게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한 요인이고, 그리고 하나 더가 있으면 우리나라가 지금은 조금 바뀌었습니다만은 우리나라 대표 산업이라고 하면 자동차, 철강, 정유, 화학, 조선, 기계, 거대한 중후장대 산업이 많다 보니까 이게 뭐 수주 산업이 많고 그 글로벌 경기를 타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주문이 안 들어오면, 내가 배를 아무리 잘 만들어도 배를 사겠다는 사람이 없으면 배를 어디 가서 프로에 할인해서 마트에 팔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이클을 굉장히 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돈을 벌 때는 바싹 버는데 그게 아닐 때는 너무 못 버니까 같은 돈을 벌어도 같은 밸류를 주기 어렵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1억을 벌었는데 연봉이 1억인 거고, 직장인으로서, 대기업 직장인으로서 연봉이 1억인 거고, B는 프리랜서인데 이번에 조금 일이 잘 풀려서 1억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일이 없을 때는 2천만 원, 3천만 원 이렇게 번단 말이지. 그럼 은행 가가지고 똑같은 작년에 우리 그 소득 신고 1억씩 했으니까 대출 한도 똑같이 해주나요? 라고 물어보면 프리랜서는 3천만 원 연봉 정도로 계산해서 주잖아요. 밸류를 원래 안 쳐줍니다. 그래서 한국의 산업 구조도 굉장히 크다. 그리고 세 번째가 세금 문제지 않습니까? 이제 배당을 보고 해외에서 장기 자금이 들어오게끔 해야 되는데 그게 왜 좋냐? 그 배당을 목표로 들어온 장기 자금은 말 그대로 장기 자금이니까 주식을 사서 들고 있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가가 좀 오르고 내린다고 해서 매물이 쏟아지지 않는다고. 그 자사주 소각하고 유사한 효과가 나오는 거죠. A라는 회사가 있어요. 근데 유통되고 있는 주식이 100주야. 그런데 이 회사가 배당이 좋아서 해외 연기금이 한 30주 정도를 사가지고 한 30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그 자사주 소각이랑 뭐 비슷한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잠겨 있는 거니까. 그걸 바라는 거거든요. 밑에서 이걸 깔아준다는 것이죠. 깔아주고 주식 공급이 제한되는데 있는 주식도 잠궈주는 효과가 있으니까 배당수도 분리과세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세금도 중요하고, 그리고 또 그 주식이라는 게 채권보다 위험자산으로 분류되는 이유가 뭡니까? 소위 이제 위험자산이라고 하면 이제 변동성이 큰 거를 위험자산이라고 하고 변동성이 좀 제한적인 거를 안전자산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대주주 요건 뭐 이거를 50억에서 10억으로 다시 강화를 하면 연말에 그 세금 피하려고 회피 매물이 나온단 말이죠. 회피 매물이 나오면 그것 때문에 좀 빠졌다가 그 기준일이 지나면 다시 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의미 없는 변동성만 만들어져요. 그러면 이 변동성이 커지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구성하기가 쉽지 않고 굉장히 좀 더 위험한 자산으로 분류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시장이 굉장히 호전적일 때는 위험자산을 굉장히 취득할 수도 있겠지만 좀 보수적으로 바뀌었을 때 제일 먼저 매도할 그런 자산이 될 가능성이 자산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상법으로 주식의 과도한 과잉 공급을 막고, 그리고 세금으로 인센티브를 줘 해외 자금도 유혹하는 이런 게 가야 5천이 됐든 6천이 됐든 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지도 않고 이 얘기를 꺼내려고
첫 질문부터 이런 황당한 얘기를 하시니까 참 몰라도 너무 모른다. 서울대에 나와가지고 기재부에서 차관 하다가 이제 장관까지 됐는데 진짜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건가 보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근데 차라리 저는 참담하면서도 잘 됐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정부가 이거를 밀어붙이기가 이렇게 분명한 실수를 해버렸기 때문에 누가 봐도 사실관계가 말도 안 되게 틀려버린, 그리고 장관이 말실수를 한 것도 아니고 참모가 알려줬는데 그것도 틀린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핵심은 참모가 10이라고 했으면 지금 코스피 PBR이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그래도 10은 아닐 거야 라는 감각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주워들은 게 있을 텐데 한 번이라도 한번 들은 적이 있으면 10 아닌 것 같은데 차라리 뭐 의원님이 알려주시면 제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했으면은 차라리 나았을 건데 옆에서 알려줬는데 그걸 여과하지도 못하고 얘기를 했다가 쪽이란 쪽은 다 팔고 장관도 장관이고 기재부 전체가 병신돼버린 것이죠. 도대체 저기는 뭐하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이냐, 뭐하는 사람, 저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경제수장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게 참담하다 거고요. 그런데 또 재밌는 거는 PBR 10에 대해서는 오늘 많은 영상들이 올라오고 현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채널에서도 이건 아니다라는 영상들이 마구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이거는 어떻게 실드가 불가능한 부분이니까 근데 제가 보기에는 더 중요한 발언이 있었다. PBR 10은 그냥 주식시장의 이해도가 떨어지고 관심도 없고 그냥 참담한 수준의 이해 관심을 보여준 하나의 척도였고 진짜 본심은 여기 나왔다고 봐요. 지금 이재명 정부가 얘기하는 게 뭡니까? 코스피 5천 가겠다. 그리고 그 주식시장을 활성화시켜가지고 거기서 배당으로 생활비도 타고 그러기 위해 지금 너무 쏠림이 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 있는 자금을 주식시장으로 옮기겠다라는 게 이재명 대통령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에 정반대는 얘기를 했어요. 괜히 그냥 차라리 자본시장이라고 하지 주식시장이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괜히 국민들을 주식시장에 뛰어들게 했다. 차라리 부동산에 그대로 뒀으면 좋았을 거를 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표정 한번 보십시오. 이게 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지금 그 같은 민주당 정부의 핵심 관료를 보는 표정을 이런 표정을 지은 걸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냥 이제 더 이상 말할 의지와 의미를 상실하고 있는 표정 아니겠습니까? 누가 앉아 있어도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 정도로 참담한 모습이 질의응답에 있었는데 그런데 왜 또 이 얘기는 또 잘 안 나오고 있긴 한데 부동산에 놔뒀으면 괜찮았을 걸. 이거는 본심이라고 생각해요. 그 이유는 일단 옛날로 좀 돌아가야 됩니다. 옛날로 좀 돌아가서 예전에 한번 그 생각을 해보시면 이 구윤철 장관이 어디 밖에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낙하산으로 기재부 장관이 된 건 아니거든요. 기재부 2차관에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도 일을 했었고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당시 이제 부동산 관련해가지고 참 에피소드가 많았는데 예전에 기억나십니까? 다주택자들을 이제 적폐로 얘기할 때 그래서 이제 고위 공무원들 중에서 집이 여러 채인 사람들은 한 채 빼고 다 팔아라라고 해서 그래서 누구는 팔고 누구는 안 팔고 하다가 팔고 있다 뭐가 어떻다 뭐가 됐다 끝까지 안 팔다가 또 욕을 먹기도 하고 그리고 욕을 먹으면서도 버티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그때 가장 주목을 받았던 게 이제 아무래도 비서실장 노영민 비서실장인데 당시에 집이 두 채였습니다. 노영민 비서실장이 그 자기 지역구에도 집이 하나 있고 거기 이제 47평짜리 아파트가 하나 있었고 반포에 이제 조그만 12평짜리 아파트를 20평보다 조금 작은 것 같아요. 전용 면적이 한 45 정도 되니까 20평 조금 안 되는 것 같은데 20평 정도 되겠구나. 그 정도 되는 작은 아파트를 갖고 있었어요. 거기서 산 건 아니죠 당연히. 그러니까 재건축 단지였기 때문에 재건축을 노리고 이제 갖고 있었던 거죠. 그때만 해도 이미 30년이 넘은 아파트였으니까. 근데 이제 팔으라고 했더니 반포를 팔고 지역구에 있는 청주시 아파트를 좀 팔았죠. 그래서 이거 똘똘한 한 채를 오히려 정권의 핵심 고위 간부들이 하고 있는 거 아니냐 해가지고 엄청 욕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여기 나와 있죠. 이낙연 당시 총리가 강남 집을 좀 처분해보면 좋겠다고 아예 대놓고 당시 이제 민주당에서도 노 실장 사퇴해야 된다. 이제 그것 때문에 욕을 엄청나게 많이 먹었으니까 정권에 부담 주지 말고 빨리 사퇴하라고 하니까 총리도 집 팔아라 했더니 결국에는 울며 겨자 먹기로 2020년 7월에 그 반포 아파트를 팔았었죠. 팔았는데 지금 갖고 있었으면 대박 났을 건데 근데 그 당시에 구윤철
당시 차관이 기재부 제2차관이었는데 그때 이제 부동산 정책을 이제 주도하는 그런 부서였기 때문에 고윤철 장관도 당시에 집이 두 채였습니다. 하나가 이제 성남 분당이 이제 3층짜리 주상복합 건물을 하나 갖고 있었고요. 그리고 훨씬 전에 2013년에 8억 9천만 원의 경매로 낙찰받은 아파트가 하나 있었습니다. 강남의 아파트인데 당시 뭐 9억 정도면 이제 굉장히 좋은 가격에 받았. 2013년은 뭐 아무래도 부동산이 좀 안 좋았던 시기니까 그랬는데 당신도 이제 강남 아파트 있으니까 그거 팔아라라고 했는데 이게 재건축 승인이 나가지고 그때 이제 여기도 나와 있죠. 당시 이제 보도 사진인데 재건축 때문에 그때는 재건축의 조합원 제의를 이제 팔 수 없게 규제가 나왔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못 판다라고 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물론 표면적으로 그게 맞아요. 근데 모든 법에는 뭐가 있다? 예외 조항이 있죠. 예외 조항이 있는데 그 예외 조항이 어떤 거냐면 사업 승인 인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3년 안에 착공에 못 들어갔으면 그 집을 3년 이상 갖고 있었던 사람에 한해서 그 조합원 쉽게 말해서 집을 팔 수 있어요.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거든요. 쉽게 말해서 이제 재건축이 될 아파트를 팔 수 있다는 거지. 그런데도 안 팔았다. 근데 이걸 몰랐다고 할 수는 없죠. 자기들이 만든 대책인데 그럼 자기가 모르면 누가 예외 상황, 예외 조항인 거를 얘기하지 않고 표면적으로 이러이러하니 팔 수 없다라고 해서 그때는 이제 하도 뭐 노실장이나 이런 사람들 주목을 받아서 뭐 차관까지는 잘 안 챙기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냥 슬쩍 넘어갔죠.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거짓말이었던 것이고 그 아파트가 결국 이제 재건축에 성공을 해서 여러분도 다 아실만한 그런 아파트가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DH 그 개포동에 있는 거 있죠. 지금 실거래가가 몇 억 정도 되는 것 같고 지금 50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더 오른 것 같아요. 호가는 조금 더 올라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러면 할만하죠. 뭐 분담금을 얼마 냈는지는 뭐 그것까지는 제가 조사를 못했습니다만 한 8억 9천에 낙찰 받아가지고 50억짜리 아파트 역시 직을 걸고 한번 구라를 치면서까지 질만한 그런 재테크를 하시긴 하셨네요. 성공을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부동산 대책이 나왔잖아요. 부동산 대책에서도 기재부가 관여를 안 할 리가 없고 부동산 대책이 역대급으로 대출 규제를 나왔는데 엄밀히 말해서 강남은 상관없는 규제가 나왔잖아요. 6억까지 대출 한도를 설정. 이게 다른 동네는 영향을 끼쳐도 강남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대출이 7, 8억 나올 줄 알았는데 6억 나온다고 해서 집을 못 살 사람이면 강남을 살 생각을 하지도 못하죠. 거기랑은 원래 상관없는데요. 강남은 대출로 좋은 게 아니라는 걸 문재인 정부 때 우리가 다 배웠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다시 나와가지고 오히려 지금은 다른 데는 6억 한도 안에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이 눈치 보게 하느라 지금 대출을 안 해주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지금 입주율이 20%도 채 안 되는 이런 단지들이 속출하고 있거든요. 근데 강남은 다 올라가고 있어요. 얼마 전에 또 레미안 원베일리 그게 40 몇 평짜리 또 95를 찍으면서 신고가를 갱신하고 뭐 거기만 그런 게 아닙니다. 다 똑같은 수준에서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포함인 것이죠. 그러니까 참 부동산에서 자금이 빠져나가는 게 그렇게 좋을 사람은 아니다. 그런 상황이잖아요. 제가 뭐 그 마음을 읽은 건 아니지만 지금 뭐 주식은 하지 않고 있는데 부동산으로 이렇게까지 노 실장이 그것 때문에 그렇게 그 사태 압박을 받고 한 걸 보면 어떻게 보면 직을 걸어야 될지도 모르는 도전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이제 부동산에는 진심이었다. 는 것인데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오히려 적으로 반대되는 그런 쪽으로 생각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괜히 주식시장에 국민들을 뛰어들게 해가지고 이를 키웠다는 그런 실언인지 아니면 본심인지 그 발언이 저는 좀 크게 다가왔고 자 물론 그런데 적어도 대주주 관련해서는 이거는 시행령이에요. 대통령이 결정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50으로 올라간 것도 윤석열 정부가 뭐 의회 승인을 받아서가 아니라 대통령 시행령으로 올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시행령으로 내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기재부 장관이 아무리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 한들 대통령이 결정하면 되는 것이지. 그런데 대통령도 지금 그냥 50으로 가자는 생각이 별로 없어 보이니 그러니 그걸 눈치를 챈 혹은 지시를 받은 고윤철 장관이 지금 욕을 먹으면서까지 어떻게든 버티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는데요. 물론 경제적인 이슈긴 하지만 정치적으로 한번 풀어볼 필요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 들어서 그
뭐 국민의힘이나 뭐 보수 진영은 이제 분석할 것도 없고 볼 것도 없죠. 거기 지금 뭐 전당대회 하고 있는데 아무 관심도 없고 관심을 줄 이유도 없습니다. 지금은 이제 당과 정의 관계인데 엄밀히 말하면 김어준과 이재명이 같은 배이면서도 역할이 좀 그런 거니 일점 그 당과 정이 어찌됐든 뭐 같은 진영이긴 하지만 또 그 안에서도 미묘한 노선 차이가 발견될 수 있어요. 일단 이재명 같은 경우는 뭐 개헌을 통해서든 어떻게 통해서든 이제 그 5년에 제한된 임기를 확장시키고 싶어 하겠죠. 할 수만 있다면. 아직 뭐 그것까지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5년 중에 신호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연임을 포함한 개헌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시작이 됐다고 보는데 일단 왕으로서는 내가 길게 가는 게 좋죠. 그런데 지금 이재명 정부를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한 김어준을 보게 된다면 김어준의 역할은 킹메이커입니다. 문재인도 대통령을 만들었고 이재명도 대통령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실질적인 권력자는 김어준일 수 있는 것이죠. 누가 됐던 간에 다음 주자를 또 픽업을 하면 또 자기가 갖고 있는 영향력을 동원해서 다음 주자로 만들어 갈 수도 있을 것이고 지금 그게 어려워 보이지도 않거든요. 이제는 뭐 윤석열 정부도 아닌 것이고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킹메이커하고 킹이 똑같은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아니라고.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계속 권력을 이어가려고 할 것이고 킹메이커가 계속 힘을 가지려면 지금 대통령이 계속 하면 안 되죠. 왜? 다음 대통령이 나와야 내가 다음 대통령을 만들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둘 사이가 미묘한 경쟁 관계가 있고 그래서 민주당 경선도 뭐 정창래와 코찬대였나 이름이 찬대 성이 기억이 안 난다. 그 의원하고 했을 때 다들 얘기했던 게 정창래는 김어준 라인이고 그 찬대 진짜 성이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코찬대라고 하면은 또 편향됐다고 뭐라고 할까봐 어쨌든 그 찬대 의원은 이재명 라인이라고 분류를 많이 했는데 압도적으로 정창래 의원이 당대표가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정적으로 최근에 두 번의 이벤트를 했습니다. 김어준은 얼마 전에 유료 콘서트를 했고 그리고 또 광복절에 이재명은 임명식을 했는데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얘는 유료잖아요. 유료였습니다. 표가 그렇게 싸지도 않아요. 뭐 10,000원에 들어오고 이런 거 아닙니다. 이게 거의 아이돌 콘서트 수준의 티켓 가격을 보였음에도 거의 다 물론 실내긴 하지만 만약에 모든 공간 다 채웠다면 광화문이 훨씬 많았겠지만 여기는 무료로 초대를 받는 것이고 여기는 돈 내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긴 요 정도 모였는데 임명식도 뭐 이것도 준비하고 있는데 찍은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지금 한창 하고 있습니다. 한창 하고 있죠.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좀 많이 빈 상황이 목격이 되고 있었죠. 그리고 7시 반에 시작을 했는데 그 직전까지도 굉장히 횡해가지고 CCTV를 건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생각보다 이렇게 사실 이 콘서트는 하는 줄도 모르고 나중에 이 사진이 올라와서 알았거든요. 그런데 임명식을 한다는 거는 이제 하도 대대적인 홍보가 있어가지고 다들 아셨을 겁니다. 뭐 굳이 그런 채널을 보지 않으신 분들도 일반적으로 다 홍보가 됐고 그리고 공중파는 물론이고 종편들도 전부 다 생방송을 했습니다. 모르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그런데 심지어 무료와 유료를 봤을 때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김어준이 더 대중적 지지가 높다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이 상황이 지금의 이재명 대통령한테 썩 유쾌할 것인가? 저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내가 왕인데 왕이 아닌 다른 사람이 나보다 백성들이 더 좋아한다? 그걸 좋아할 왕이 있어요? 뭐 저의 추측이긴 합니다. 그리고 뭐 표정도 그렇게까지 뭐 밝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공연 내내.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의 뭐 우리 대한민국 정치사의 관전 포인트는 김어준과 이재명의 이제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 봐야 되는데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냐? 지금 어떻게 보면 민주당은 50억 유지로 노선을 확실히 정했죠. 그나마 그 전에는 진성준이 있을 때는 정책위원장으로 있을 때는 진성준이 그냥 뭐 이거를 그냥 밀고 나가는 것처럼 민주당이 주도하는 것처럼 됐는데 지금 그 이후로는 적어도 민주당은 확실하게 50억 유지가 당론이 됐습니다. 가장 투자자들의 마음을 잘 알고 있던 이호영 의원도 상임위를 기재부로 옮겼어요. 기재부 옮기는 거 자기가 하겠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원내대표가 보내는 겁니다.
그럼 원내대표가 지금 이호영 의원이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데 기재부에 가서 보내면 어떤 역할을 할지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에 서울 보냈다는 것은 민주당 안에서는 10억이나 심지어는 더 나가서 오늘 뭐 뉴스가 나오긴 했죠. 그 분리과세도 최고 세율이 35가 아니라 이 시장이 딱 원하는 그걸로 가자는 그 법안 발의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스탠스는 일단 여론대로 가자는 겁니다. 여론대로 가자는 건데 지금 정부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대통령실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하라고 하면 다 해야 돼. 그래서 감정적으로 기분 나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냥 한번 던져봤는데 그것 때문에 시장이 하루 이틀 막 난리를 쳤다고 해서 내가 절대 하면 안 되는, 물론 기재부의 아니라고 했겠지만 그래도 절대 하면 안 되는 짓을 했고 민주당이 막 뜯어 말리고 막 해가지고 약간 체면도 상하게 이런 식으로 끌려가듯이 이걸 완화시켜주는 그림을 원하지 않을 가능성도 저는 꽤 있고, 결국에는 50억 유지를 한다더라도 꽤 질질 끌 가능성이 있다. 해주더라도 곱게는 안 해줄 가능성이 좀 있다. 일단 그 타임라인을 한번 보시죠. 타임라인을 한번 보시면 일단 민주당은 확실히 스탠스를 정하고 나서 업무 보고에 요즘은 뭐 단독 아니면 기사도 아닌 건데 업무 보고에 주식 양도세 강화가 빠졌다 해가지고 이제 드디어 그 8월 1일에 빠졌던 거 이제 다 회복하고 좋아지나 했더니 갑자기 이게 19일 오전 여기 나왔죠. 그래서 장 시작하고 분위기가 좋았었는데 찬물을 확 끼얹습니다. 아직 심사숙고 중이다. 아직. 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실이 대변인이 나와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니까 좀 대통령 지지율도 좀 떨어지고 하니까 아예 그냥 경제부총리가 대타로 나온 것 같아요. 어느 날 갑자기 기재부는 그냥 안을 냈고 그걸 가지고 민주당이 하자라고 했다가 시장이 급락을 하니까 민주당이 엄청나게 공격을 받고, 그리고 대통령실도 그냥 뭐 얘기를 검토해 볼게 이렇게 하다가 민주당의 스탠스가 확정해지니까 그러면 민주당하고 대통령실이 대립하는 구도가 되는 거잖아요. 이건 좀 부담스럽잖아. 아무리 껄끄럽다 하더라도. 그러면 누군가가 나서가지고 대신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구현철 장관인 거죠. 그래서 지금 한국의 밸류 오브 의지에 가장 환호했던 외국인들이 JP모건 이런 데서 진짜 의지가 있는지 이례적인 방문을 하겠다. 진짜 내가 진짜 물어보겠다. 이런 식이라면 한국에 투자 못한다. 가 된 것이고요. 그러고 나서도 이거는 오늘입니다. 오늘 이미 뭐 시장 시가부터 엄청 빠지고 있는데 이거 때문에 엄청 빠지고 있는데 거기다가 연말에 코스피가 올랐기 때문에 대주주 요건 강화한다고 해서 빠지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기재부는 지금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지금 이것 때문에 대세 하락을 한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요건 10억이라고 해서 그 10억이 10년 내내 계속 빠진다는 게 아니라 그때 불필요한 변동성을, 그러니까 회피 물량이 나옴으로 해서 시장에 의미 없는 왜곡, 가격 왜곡, 이런 변동성 키움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위험이기 때문에 의미 없는 변동성을 만들지 말자. 세금도 별로 못 거두니까 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기준일 지나고 나서 다시 사니까 결국엔 올랐을 거 아니에요. 원래대로 돌아왔든지 조금은 올랐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걸 보고 이거 봐라 올랐다고 하는 게 이게 무슨 말이냐는 거죠. 지금 알고 하는 건지 모르는 건지. 그래서 오늘 참 급락을 했다가 또 1시쯤 되니까 오후 들어서는 이제 꼬리를 좀 달았죠. 아래 꼬리를 좀 달았습니다. 민주당이 최고 세율 25%. 그러니까 대주주 이거는 대통령이 결정할 거니까 이제는 이제 분리과세까지 한번 드라이브를 걸어보자라고 해서 이거 이후로 이제 꼬리를 많이 달았고, 지금 오늘 오전 시장에는 지금 코스피 코스닥이 전 저점을 하회했죠. 그러니까 세법 개정안이 나오고 나서 쭉 빠지고 나서 그 저점을 다시 깼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저점이 지난 그 4월 정권 바뀌기 전 상호관세 때문에 빠졌던 그 바닥보다 더 밑으로까지 갔거든요. 그러면 지금 뭐 대응이 아니라 계속 홀드하고 있었던 분들은 다 손실전 됐었다는 거예요. 난리가 난 것이죠. 그래서 이거 나와서 그 전고점은 위로 올라갔습니다. 위로 올라가서 그래도 그저께와 어제는 종가가 저가였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은 그림이었다가 오늘은 시가에 좀 많이 빼고 그래도 좀 알아 올렸기 때문에 내일은 좀 반격을 하면 어느 정도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이었는데
몇 시간 전이죠. 지금 오후 6시 반 정도에, 물론 단독이긴 합니다. 이거 요즘은 워낙 핫하니까 그냥 뭐 클릭을 유도하는 낚시성일 수도 있는데, 대주 10억을 통보했다, 이게 당해 대통령실이 통보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내일도 겨우 올려놓은 코스피를 굉장히 좀 위험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는지 알 수가 없는데, 저는 이제 정치적으로 푼다면 지금 민주당과 대통령실이 원팀이면서도 내부 균열이 좀 발생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게 표면적으로 이런 일들이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나 이재명 정권이 지금 코스피 5천을 얘기하고 6월달 이렇게 코스피가 급등을 하면서 지지율도 굉장히 잘 나왔지 않습니까? 나쁠 게 없는 상황이고, 정치적 성향을 떠나서 이거는 다 뭐 기대를 하든지 좋게 봤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이제 부동산 시장보다는 주식 시장이 역할을 좀 못했기 때문에 이걸 키워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뭐 우파든 좌파든 다 인정했던 부분인데, 여기서 10억으로 원복된다고 하면 상법 개정도 퇴색될 수 있어요. 연말에 세금을 피하기 위해 지분을 줄여야 되는데, 뭐 그러면 소액주주들의 목소리를 내기가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지분을 줄여야 되는데 무슨 목소리를 키웁니까? 지분을 늘려가야 목소리가 커지는 거지. 집중 투표니 뭐니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런 식이면 의미 없어요. 정말 작은 회사가 아니면 10억을 피하려고 한 7억, 8억 정도로 줄여놓은 지분 가지고 뭐 집중해봐야 될 것도 없습니다. 될 것도 없어요. 이거는 뭐 세법은 상법은 좋았는데 세법 개정은 좀 아쉽다, 이게 아니라 자칫하면 상법 개정의 취지도 퇴색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이 뛰어오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 일단은 나쁜 시나리오로 갔을 때는 좀 지지부진해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물론 또 정부가 항복을 할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수용하는 듯한 스탠스로 변화를 한다면 빠르게 반등을 할 수도 있을 그 부분도 뭐 분명히 고려를 해야 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10억 강행했을 때 얻는 이 정치적이거나 경제적 이익이 별로 보이지 않죠. 여당과 여론이 거의 이제 합심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그림만 만들어주면 기분 나쁘지 않게 이제 유지시킬 수 있는 그런 거를 지금 살짝 얹어놓으신 것 같으니까, 요걸 좀 풀어줄 만한 묘책을 좀 민주당이나 이런 데서 좀 찾아줬으면 좋겠다는 좀 생각을 하고, 뭐 우리들이야 당연히 비난하고 욕을 하지만 뭐 우리들이 하는 거야 뭐 잘 들리지도 않을 것이고, 그런 그림을 좀 만들어 준다면 의외로 좀 풀릴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 걸 못한다면은 이게 결국에는 유지가 된다 하더라도 덜컹덜컹 거릴 수 있고, 어느 정도 회복되면 또 이 이슈로 또 밀렸다가 또 회복되면 또 밀렸다가를 반복할 수도 있는 그런 나쁜 시나리오도 한번 고려는 좀 해봐야 된다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뭐 분석이나 전망이 별로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는 대통령실에서 알았다 그냥 유지할게 라고 하면 끝나는 것인데, 그걸 할지 안 할지는 아무도 차라리 이게 법을 개정하는 거면 그냥 여당이 몇 표고 뭐 야당이 몇 표고 뭐 이런 계산이라도 되는데, 이건 뭐 대통령 시행령이라서 지금 그 구현철 장관이 나와서 가지고 파이터 역할을, 욕바지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게 진짜 기재부가 세금 생각해서 하는 건지, 대통령실은 사실 별로 관심이 없어가지고 다른 거 하느라 정신이 없어가지고 기재부랑 지금 싸우고 있는 건지도 잘 모르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유지의 생각은 대통령실이 갖고 있는데 이거를 대리로 세워서 구현철에게 그런 역할을 시킨 거라면 이것도 좀 피곤해질 수 있겠죠. 아무래도 그 결정을 하는 사람의 마음이 그쪽에 한쪽에 좀 기울어 있다면 돌리는데 쉽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뭐 전망이 어렵긴 합니다만, 이런저런 판단했을 때는 뭐 유지가 될 것 같기는 한데, 그리고 이제 법안 발의한 거 이건 또 어떻게 처리될지 좀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지금은 정말 사실 잘 어렵네요. 어렵고, 네, 지금 지지율도 초반 같지 않고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림만 그려주면 어느 정도 유지하는 데는 좀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고, 분리과세는 또 결국에는 해야 될 일입니다. 진짜 코스피 5천이 내가 코스피 5천 간다고 한다니 진짜 보내줄 줄 알더라, 이런 얘기가 안 하려면 새벽 개정까지 가야 됩니다. 가야 되는 것이고, 한국의 많은 문제들 중에 그 원인이 주식시장이 건전하지 못한 거에 있는 게 많아요. 자영업자들이 너무 많고 노인 빈곤이 너무 많고, 이런 것들 다 주식시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고, 자산시장 중에선 유일하게 부동산 시장만 살아있는데, 부동산 시장은 환급성이 떨어지잖아요. 타일 하나씩, 방 하나씩 팔면서 생활비를 마련할 수가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리고 샀다 팔았다 할 때
비용이 너무 커서 그냥 집은 안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현금이 없어서 집 있어도 거지고 집 없으면 당연히 거지, 이런 상황이 되는 것도 주식시장이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역할을 못하는 데는 상법과 세법이 현실과 맞지 않기 때문인데, 상법을 개정한 게 진심이었다면, 정말 대기업 오너들을 한번 엿먹어라라고 한 게 아니었다면 세법까지 하나의 세트로 맞춰줘야 우리나라 자산시장이 개선될 거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뭐 다들 알고 계실 것이고, 내일도 뭐 모레도 이거는 당장 하루 들어가는 결론 날 것 같지는 않고요. 차라리 결론 났으면 좋겠습니다만, 일단 지지부진할 수도 있으니까 앞으로도 뉴스가 나오면 최대한 저희 해석을 보태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답답한 이야기로 오랜만에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다음 이야기는 좀 신나는 그런 주제를 담기를 기대하면서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